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12월의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라면 뭐 주말 사이에 뭐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뭐 남은 일을 하시거나 뭐 하면서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겁니다. 예. 결국은 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90일간 추가 관세, 이제 관세를 올리기로 했었죠. 내년 초부터 그걸 90일간 유예를 한 건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궁금한 거는 뉴스도 그렇지 이제 속보 전쟁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 미스터 마켓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호재라는 사실에는 이 일을 달 일이 별로 없지만 이게 이제 과연 얼마만큼의 호재로 작용을 하겠는가. 결국은 단기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고 미중 갈등은 장기화로 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지수는 좀 이제 밀려났었고요. 미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대략 한 0.8% 정도 올랐는데 이제 이 결정 이후의 시장 반응들은 아직 뭐 미국 선물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요. 예, 오늘 해석을 하면서 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미중 간의 일단의 어떤 뭐 휴전적 성격의 이 관세 유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답을 얻어야 될 분이 와 계십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준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워낙 뭐 예측이 어렵지 않은 인물이라 트럼프가 어디로 네. 튈지 어려웠었는데 합의를 하느냐, 그냥 미루고 가느냐 했는데 90일간의 휴전 이렇게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아주 좀 어정쩡한 시나리오였죠. 네. 예, 그래도 이제 최악은 피한 거였고, 그나마 이제 최선은 끝나고 나서 양 정상이 무슨 뭐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그거보다는 이제 하나의 뭐 봉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저는 이 사진이 참 묘합니다. 이거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만 제목은 이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템포러리 트루스입니다. 일시적인 휴전. 이제 결국 90일간. 그 90일이라는 것도 묘하죠. 이제 12월 한 달, 1월, 2월 하면 한 90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3월 초 정도에는 그러면 뭔가 또 합의점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3월 달에는 또 매년 보면은 그때 중국에 또 전인대가 있죠. 예. 예. 그 무렵에 가서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체면이 손상되지 않고 국내적으로도 정치력이 훼손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합의를 끄집어낼까 하는 부분인데 우선 이 사진에서 저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여유롭지 않습니까? 시 주석이. 아, 그렇게 보셨나요? 예. 저는 조금 더 그렇게 보이고 뭐 사진 따라 여러 개 합니다만 그런 네. 상황이고 옆에 뭐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여기 피터 나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에 간에 만에 말도 많았습니다만 안쳐만 놓았습니다만 결과는 보니까 이른바 백악관 내 내지는 미국 행정부 내에 강경파들이 이번에 좀 뭐랄까요? 못 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선 이렇게 이 소제목도 재밌습니다. 트레이드들은 뭔가 이 좀 의심스러운, 조심스러운 시선을 던진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최악은 피했고 나름대로 단기적인 호재로는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제 끝까지 좋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CNBC 기사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to continue wide-ranging talks. 그래서 결국 다양한 범위 내에 그런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 이제 협상 파트너는 문우신 장관, 재무장관하고 류허 부총리인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상무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요.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네. 하네요. 뭐 윌브로스가 연말쯤에 이렇게
교체될 것이다, 해임될 것이라는 말도 이렇게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었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서울경제에서 잘 정리된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 이 내용이죠. 우선 성명이나 설명이 조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온도차가 네, 느껴집니다. 결이 달랐다. 네. 결이 좀 달랐는데 여기는 좀 뭐랄까요, 구질구질하더라고요. 원문을 다 읽어보니까 네. 미국 쪽은 네. 우리 내년에 해바뀌면 바로 2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때리기로 했는데 관세를 그거 그냥 당분간 3개월 동안 유지한다. 그러고 나서 다 끝에 가갖고 혹시 또 3개월 후에 90일 후에도 잘 안 되면 우리 또 때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이게 와이드 레인지 뭐 토크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 기술 이전 강요하는 부분, 지적재산권,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뭐 서비스와 농업 시장 개방.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에이펙에서도 부딪히고 예. 그전에도 그랬던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까지 군사적인 도발 내지는 그리고 뭐 인권까지 거론하면서 한번 정말 대차게 한번 붙어보자 했던 그런 부분은 이번에 쑥 들어갔죠. 심지어 여기서는 하나의 중국, 즉 대만 문제까지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냥 중국에서는 당장 우리 콩 사줄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조금 에너지 미국산 천연가스도 사주고 무기도 좀 사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달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여기 약간 마약성 약물이라고 하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못하게 하마 뭐 퀄컴 인수하는 거 다시 해주마 이런 등등이죠. 그러고 이제 살짝 맞배기 비슷하게 북한 문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도 눈길을 끄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인데 뭐 great success 뭐 이런 표현이야 자화자찬은 대단하죠.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더 tremendous success였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성공이었다고 네. 뭐 그런 식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수성은 좋아요. 약간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그때 나 참 프레스 컨퍼런스 이 기자들하고 회견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애도하는 분위기라서 장례 끝날 때까지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말 동안에 조지 부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 부시죠. 저 정도로 미국인들한테 존경을 받았나 싶었습니다. 처음에 뭐 담임으로 거쳤고 그렇죠. 예. 빌 클린턴한테 이렇게 지면서 그때 나왔던 그 유명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 It's economy stupid 했던 그 슬로건이 근데 이 두 사람의 또 평생 가는 우정 그런 얘기 그리고 존의 보기가 여기는 감옥 안 가네요. 미국은. 그러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훈훈한 그런 네. 모습들도 보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중국이 이겼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겼다고 보고 있고, 뭐 90일 얘기합니다만 예. 왕이 외교부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하더라는 얘기죠. 90일은 절대 점진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중에서의 어떤 표정이나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불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한계를 갖다가 확인하는 이번 G20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인데 이진우 소장님은 중국의 승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무승부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승으로 이제 언론 표현들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의 판정승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이렇게 미국의 있어요. 판정승, 뭐 보기 나름입니다만 그 동안에 하도 그 벼러왔던 게 무슨 중국 쥐잡듯이 잡을 것 했다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랬다가 또 괜히 또 친중이라고 또 뭐 댓글 올라왔죠. 그런 거 아닌데. 소장님 생각 궁금했었는데 네.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어디로 튈지냐가 이제 다음의 고민입니다. 뭐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오르고 나쁜 뉴스가 나온다고 떨어지기 일차적으로 쉬우면 뭐 투자할 만하죠. 근데 이제 뭐 반대 현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지수 흐름들이나 혹은 뭐 차트나 이런 걸 봤을 때 길목이 어디냐고 좀 연관해서 봐야 될 텐데요. 시장은 어떻게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면 최근의 시장 흐름 자체가 이번에 이 G20에서 미중 간의 정상 간에
이렇게 확전 분위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다독이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하나의 압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다툼이다. 패권 경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이번 회담에서는 그거보다는 무역의 문제로 이렇게 압축했거든요. 뭐 더 큰 얘기는 하지 말자 하는 얘기였고 하려고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죠. 중국 제조 2025 같은 거 아니면 1대1로 같은 것까지도 문제 삼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진짜 패권 다툼이겠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양 정상을 압박했느냐, 미국과 중국을 압박했느냐. 중국도 여기서 더 세게 나가거나 미국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우선 중국 상해지수 보시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은 그때 우리 2015년 말 2016년 초 그때 아찔했던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막 물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어쨌거나 시장을 좀 이렇게 다독일 만한 상황이 필요했고요. 위안화 환율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이 와중에 이러다가 결국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진짜 본격화되면서 1달러당 7위안도 올라서는 상황이냐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한 석 달 동안은 앞으로 한 석 달 동안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 때까지는 달러 위안도 여기서 대충 뭐 6.9 위안대 중반에서 이렇게 그냥 좀 옆으로 기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 장에서 이 레벨이 돌파된다면은 이거는 이번 합의로도 어떤 시장의 동요를 못 막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환율이 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그걸 볼 수 있죠. 미국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인데 우선 미중 무역 전쟁 말고도 미중 정상회담 말고도 이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0월 초에 중립금리에 아직 한참 못 미친다 이 얘기했다가 미국 증시가 빠지는데 이렇게 빌미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럼 이날은 지난달 28일 날 이때 훌쩍 다우는 600포인트나 뛰었고 S&P 500도 이렇게 훌쩍 뛰었던 이날은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중립 추정 범위의 바로 아래 just below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 여기서 G20 이후에 시장 반응을 오늘부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난번 피보나치는 안 껐습니다만 지난번 연초 9월 10월 달 낙폭에 뭐 조정 차원에서는 맥시라 할 만한 레벨이었습니다. 61.8%. 그럼 이번에 여기서 이걸 올라서느냐 하는 것이죠. 올라서는 상황으로까지 간다면은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가 되는 거고 여기 또 부딪혀서 또 흐느적거린다면은 산타가 아닌 뭐 사탄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국내 증시는 그만큼 못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국내 정치도 같이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이런 상황이죠. 지난주 보여드렸던 차트에 그냥 데일리 캔들 몇 개만 더 올라왔습니다. 다섯 개만 더 올라왔는데, 즉 끝부분 보시면은 마지막 이거는 금리 인상 있었던 날이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 인상 있었던 날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키 포인트는 누차 제가 강조합니다만 지난 10월 11일 날 이 발생했던 이 갭입니다. 이 갭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2220 내지 넉넉하게 2230을 갖다가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갭을 갖다가 이날 발생했던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이 갭을 채우는 것이죠. 이 갭을 채워야만이 그 다음에 이 선도 올라서고 하면서 2019년에 이른바 뭐 1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연준에서 조금 다소 완화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갖다가 했고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그렇게 굉장히 주시했던 그 회담에서 파국은 면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장이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우리 지금 기술적으로 보이죠? 당장 고비는 2170, 그 다음에는 2220 내지 30 이런 식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반응들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 네. 2,150, 2,200 뭐 이 정도를 이제 일단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하고 있더군요. 비슷한 시각이 있습니다. 갭이라고 하는 게 늘 보면 이제 하락 갭이든 올라가던 갭이 연속성이 이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충격에 의해서 가다가 뚝 떨어지거나 네. 갑자기 가다가 뚝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공백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메워야 정상적인 수준으로 간다. 위든 아래든 그런 의미로 이제 갭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의 예측대로 1년 만에 하느니 이제 금토일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시장 반응은 이미 늦은 거 같다라는 거고 내년에 올릴 수 있겠느냐. 뭐 별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그 영향은 크게 뭐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러나 저러나 욕먹을 판이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 제가 봤을 때 한국은행이란 뭐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직원들의 또 역할이 또 이래저래 그냥 정치권한테 또 이렇게 시달리고 또 일반 기업이나 뭐 경제 주체들한테 또 하소연 듣고 하는 그런 뭐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지만 그냥 할 거라면 하고 가는 게 좋았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당장 12월 달에 암만 연준이 저렇게 물러선다 하더라도 12월에 금리를 안 올리면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안 올리면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네. 그걸 갖다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그렇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나마 연준이 2.25고 우리가 1.75니까 뭐 한 50bp 정도로 이렇게 금리 차를 줄여놨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가장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게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캡처해 옵니다. 이 동행지수,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뭐 그 의미나 시사하는 바는 아실 텐데요. 작년 중반부터 사실 우리 경기 꺾였다는 그 느낌이 우리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 좀 올려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다 계속 미적거리고 올릴 것 같이 얘기를 한 거 소위 말하는 깜빡이 켠 지는 꽤 됐고요. 한국은행에서.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였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 오렌지색의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코어 CPI라고 하죠. 그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는 오른쪽 봤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 뭐 2% 정도로 다른 나라처럼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만 1%대 초반. 그러면은 인플레 조짐은 글쎄 여기다가 집값 같은 거 집어넣고 뭐 주가 오르고 뭐 자산 가격 오르고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은 우리가 인플레 체감하는 인플레는 다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지표로서의 인플레 지표는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것이 우리 한은은 흔히 하는 말로 데이터 디펜던트 맞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표가 저런 상황인데 앞서 보셨듯이 경기는 깔아앉고 있는 중이고 실업은 올라가고 물가는 높지도 않은데 금리를 꼭 올려야 돼라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뭐 이래저래 우리 시장 참여자들 다 알고 있었죠. 뭐 그거 다 아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올릴만 했던 지난 상반기에는 왜 또 못 올렸으며 그때 또 뭐 선거 있고 예. 할 무렵이었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정치권 쪽에서 자꾸 노이즈를 갖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계속 그렇게 압박하는 거나 우리 그때 뭐 10월 달에 있었던 10월 달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낙연 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그런 금리 관련한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직전 회의에서 올렸어야 될 금리가 한 번 또 늦어진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은 안 해도 우리 시장 참여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대충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올릴 수 있겠느냐. 벌써 소수 의견 2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나 동결로 소수 의견 나왔다. 아, 더 올리기 힘들겠구나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전하기 전에 한 300m 전에 이제 방향지시 등 깜빡이 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깜빡이 키고 한 3km, 4km 가버리니까 뒤에서는 이 차는 지금 뭐냐 지금 네. 헷갈리는 거죠. 예, 좋은 표현을 이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월요일날 말씀해 주셨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주에도 5일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 5일날 이번 주에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 국가 애도의 날이라고요. 네, 부시 대통령 기려가지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워낙 그 원래 시각과 좀 다른 얘기를 세게 해서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쨌거나 뭐 일정상으로는 5일날 뭐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에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난주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이렇게 2.5에서 3.5 정도로 2.5%에서 3.5% 정도로 추정되는 중립 범위 수준의 저스트 빌로 바로 아래다. 2.25니까 그 표현을 갖고 해석도 다양합니다만 저는 막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다 비슷한데 그쪽도 하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냥 파월 의장이 말 한번 바꿔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 한번 바꿔줬고 또 연말 앞두고 괜히 또 말 한마디 또 잘못해가지고 주식 더 빠져서 욕먹기도 싫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지난번하고 달라진 얘기를 해줄 것인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뭐 잘못하면 5일날 또 장도 안 열리고 무슨 다 뭐 부시 전 대통령 장례라고 일정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그거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난 28일 날 시장 흐름에서 봤다시피 우리 시장에 지금 진짜 기계가 많네요. 이른바 알고리즘 매매가 많다는 게 어떤 발언이 되었건 지표가 되었건 뭐가 나오면은 똑같이 반응하는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아마 뭐 크게 이 와중에 자기가 말을 또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부담이 가게끔은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연준 의장으로서는 어쨌든 초보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괴롭지만. 네. 사실은 이제 달러화 강세가 최근에 계속 부담이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유로나 이 파운드 약세 기인한 바가 컸지만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이 달러 내년에 약세면서 엔화 강세를 좀 썼습니다. 이거는 외환시장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또 이번 주 챙겨야 될 거 어떤 게 있는지 마무리하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초에 나왔던 그 그림이죠. 네. 이거 한번 보시면은 결국 달러 인덱스하고 시장에서 말하는 투기적인 달러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1월 초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연준 부의장과 의장의 완화적이라고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뭐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가 약세로 잘 안 가냐 말이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유로가 잘 못 가고 있고 파운드가 잘 못 가고 있죠. 파운드 무슨 브렉시트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 포지션 상황은 언제든지 달러 약세로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붙들고 잘 안 던진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 박사님 말씀하신 그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엔이 강해져야 되는지. 지금 무슨 달러엔 위클리 차트 보시면은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때 아베노믹스 시작할 무렵인데 이 추세선을 타고 지금 은근히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은근히 타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우리 엔원 재정 환율만 하더라도 뭐 1,000원에서 아래 위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런 흐름에서 엔이 딱히 달러 대비 아니면 우리 원화 대비 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전망 내놓는 모건 스탠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의 입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빠지면은 엔 사라. 즉 주식 빠지고 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은 엔화 쪽으로 엔화 매수, 달러 엔 환율 하락, 엔화 강세 포지션을 취하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 강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아마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럴 상황인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전망으로
논리로 저는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원화는 조금 안정세로 접어든 건가요? 지금? 원화는 지금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어쨌거나 1,140원이 참 어렵네요. 네. 1,140원이 어려운데 실제 수급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오면은 수출업체들 요즘 뭐 이렇게 TRF 같은 거 예전 키코와는 다르게 상당히 유용한 해지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해지하고 있고 여전히 달러 매물 많고 반면에 조금만 내려온다 싶으면은 또 수입업체들도 요즘 뭐 여전히 유산서 씁니다만 스왑 포인트가 워낙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지를 하면은 아주 싸게 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딱 그냥 갇혀버리는 20에서 한 40 사이 조금 아래쪽으로 넓힌다 하더라도 한뭐 1110 정도 1110에서 30 정도 당분간 조금 더 여기서 머물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이슈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어떻게 시장이 반응이 나올까가 궁금한 상황인데 저희 첫 코너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